정부가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우주개발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를 맞으면서 시멘트와 레미콘에 이어 정유와 철강 등 전 산업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상장사의 배당금 규모를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를 폐지해 외국인 자금 유입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애플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공급사인 LG 이노텍이 로보파를 활용한 포장 자동화에 나섭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ESG 경영 기준에 대응하는 것으로 내년 100% 자동화에 성공할 경우 세계 최초 사례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프리즘 이번 주는 문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문 기자. 네, 오늘 우리 증시는 다소 좀 힘이 약하게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예. 좀 힘없이 빠지는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이 양지수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 기조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개인만 사들인 모습이고요. 좀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당장 중국에서 일어난 이 봉쇄 반대 시위에 따라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예. 또 이에 더해 시장은 미국 주요 연준 의원들의 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 제롬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30일 노동시장과 경제에 대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주 미국의 물가지수와 고용지표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삼성전자가 장중 오만전자로 회귀하는 등 반도체 대형주들의 부진이 증시 하방 압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중반대 하락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배경들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섣부른 움직임을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중국 이슈, 시진핑 퇴진 시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제로 코로나 봉쇄에 대한 반발하는 움직임이죠. 아무래도 좀 기업들도 이 정부가 단속에 나서고 이러면은 투자 심리도 좀 위축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도 같이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한국은행도 오늘 언급을 좀 했거든요. 중국 의료 체계가 좀 빈약하기 때문에 내년 2분기 이전에 제로 코로나 봉쇄가 조기에 종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다만 오후 들어서는 좀 우리 증시가 중국 증시도 그렇고요.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이 신화사라는 곳에서 평론을 냈죠. 코로나 봉쇄를 좀 완화를 시사한 듯한 언급을 하면서 증시가 전방적으로 낙폭을 좀 줄여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장에서도 오늘 국내에서는 특별한 이슈와 함께 특별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죠? 좀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어떤 종목은 크게 9% 가까이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깜짝 상승세를 보인 건데요. 윤석열 정부는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내년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LIG 넥스원 등 국내 우주개발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선 문성필 기자의 보도 먼저 보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2045년까지 우주경제 정책 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5년 안에 달에 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 달에서 자원 채굴을 시작하며 2045년엔 화성에 착륙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주경제 로드맵을 통해 우리의 경제 영토는 지구를 넘어 달과 화성으로 넓혀갈 것입니다. 이번 발표 배경엔 국가 간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우주경제 시장에서 더 이상 뒤처지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까지 위성 발사에 성공한 국가는 86개 나라, 위성수는 9,700여 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쏘아올린 위성은 32개에 불과합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는 2025년까지 12,000개의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내년에 신설합니다. 윤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출범합니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공무원 조직과는 달리 철저하게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현재 공무원 연봉과 조직 아래에선 영입하기 어려운 세계적 석학까지 불러 모을 수 있도록
연봉 조직 구성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때 이를 주도한 연구원들의 낮은 처우를 두고 논란이 됐던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민간 기업들의 참여도 유도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등 국내 우주개발 기업 70여 개사가 뛰어들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네, 한국판 나사가 나온다. 이 이슈 짧게 갈 호재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전망을 좀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주항공청 설립 소식이 전해지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장중 3.8%, 한국항공우주는 2.9% 오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장 마감에는 보합권 아래로 좀 내리긴 했지만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종목을 보면 AP위성과 세트랙 I가 각각 9%, 또 5%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우주항공청 설립 소식이 단기 상승이 아닌 장기적인 추세 상승 재료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국내 우주시장 규모가 내년 본격적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 동안 3배가량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또 우주항공청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향후 미국 항공우주국이죠. 이 나사 등과의 이 협력 등을 통해 얻게 될 잠재적 계약 또 수주 등도 충분한 주가 상승 재료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몇 년간 국내외 증시를 이끌었던 빅테크 섹터를 대체할 수 있는 좀 유일한 섹터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수혜주들이 있겠습니다. 어디가 좀 특히 주목을 받고 있죠? 최근 한 달간 12% 상승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예. 이미 방산에서도 두각을 좀 드러내면서 저희 뉴스에서 많이 다루기도 했는데요. 최근 폴란드와의 8조 원에 달하는 이 무기 수출 계약으로 주가는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들은 최근 들어 목표 주가를 더 빠르게 올려잡고 있습니다. 이 평균 목표 주가를 살펴봤더니 10만 6천 원 선을 제시했습니다. 네, 좀 13만 원까지 제시한 증권사도 있고요. 평균 수준은 10만 6,750원인데요. 현재 주가 수준과 비교하면 50%가량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이번 우주항공청 신설과 관련해서 증권가에서 호재로 보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뛰어난 기술력을 배경으로 우주항공청에 집중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누리호의 심장으로 불리는 액체 엔진을 개발했고요. 지난해에는 항공우주사업 전담 조직인 이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하며 발사체, 엔진, 그리고 위성체 제조 등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달 누리호의 기술 이전 우선 협상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결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투자금 집중이 가능하다고 시장은 바라본 겁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보죠. 우주경제 로드맵 또 주목할 만한 내용 있다면서요? 오늘 6대 정책 방향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우주산업 육성과 국제 공조 분야를 제가 조금 더 취재해봤습니다. 예. 정부는 우주산업에 포함되는 기업 가운데 특히 부품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을 더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주 항공 부품 기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발전을 시킨 다음에 이 수출 경쟁력을 크게 높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특히 국내와 해외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서 이 우주항공 동맹을 결성하고 국내 부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오늘 발표된 건 룩셈부르크와의 협력인데요.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정부 관계자는 룩셈부르크를 시작으로 다른 우주 강국들과의 얼라이언스 구축까지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를 맞은 오늘 정부가 더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제 업무 복귀를 지시하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원우 기자. 네, 세종시 국토부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오후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첫 교섭이 있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오늘 오후 2시부터 양측의 첫 교섭이 있었습니다. 대화는 약 1시간 50분 정도 이어졌는데 결과적으로 극적인 합의나 타결은 없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교섭이 끝날 때쯤에 이곳 기자실로 내려와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했다가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하면서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당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합의했으니 품목 확대나 일몰 폐지에 대해서는 국회를 통해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오늘 화물연대 측에 다시 전달했습니다. 반면 화물연대는 교섭 이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만남에서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장차만 확인한 것이고요. 양측은 이번 주 수요일인 30일 다시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당장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대화는 했지만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육상 화물 운송 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사실상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 중대본 첫 회의를 열었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파업을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하겠다고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명령을 개별 사업자에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업무 개시 명령이 의결되면 몇 시간 안으로 개별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면서 화물연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 따른 산업계 피해가 현재까지 집계가 된 게 있습니까?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국토부가 파악한 것은 약 7,600명, 전체 조합원의 35%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2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레미콘 업계는 내일쯤부터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고 철강업계도 화물차 출하 자제로 지난 주말 하루 평균 출하량의 절반 수준만 출하되는 등 산업계 전반으로 파업 여파가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30일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2차 교섭을 앞두고 있는데 그 사이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면 대화 자체가 어려워지고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기업들 피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산업부 이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 우려했던 파업, 정말 물류 마비가 현실화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직격탄을 맞은 곳이 어디입니까? 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둔촌주공 건설 현장이 멈춰선 상황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레미콘의 원재료인 시멘트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골조공사에 사용되는 게 레미콘입니다. 레미콘은 쉽게 말해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인데요. 이 콘크리트를 이용해 층고를 올리는 타설 작업을 해야 하는데 레미콘의 원재료가 바로 시멘트입니다. 12,000가구를 짓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하루에 500에서 600대의 레미콘 전용 운송 차량이 필요한데 레미콘 업체가 공급량을 맞출 수 없다고 통보한 거고요. 실제로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시멘트 10만 3천 톤의 출하가 계획이 됐지만 실제 출하량은 9% 수준인 9천 톤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자가 직접 또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일단 둔촌주공은 아시다시피 다음 달 초에 분양이 좀 예정이 돼 있지만 공사장에서 인부를 찾아보기도 좀 힘든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층부는 타설 작업이 완료가 됐지만 상층부는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현장 관계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네,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배선이나 창호 등 대체 작업을 먼저 하는 식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급 차질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결국 모든 공정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국 459개 건설 현장 중에서 절반이 넘는 259개 현장에서 지난 25일부터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둔촌주공 같은 큰 사업지는 물론 소규모 건설 현장의 피해 역시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건설업계는 지금 자금난도 함께 겪고 있는 상황인데 부담이 상당히 크겠습니다.
그리고 정유업계도 상황이 안 좋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탱크로리, 그러니까 유조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유조차 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률이 6월 10% 수준에서 최근에 70%로 치솟았는데요. 특히나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가입률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유조차 운행이 안 되는 것도 파업 영향인데요. 주유소들은 통상 2주에서 1개월치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휘발유나 경유 등의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정부가 전국 주유소에 내린 고지입니다. 유가 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에 재고 소진 여부를 보고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에 들어갔다. 정부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나 서울 등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훨씬 더 빨리 소진이 되곤 합니다.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 및 수도권 유조차 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률이 훨씬 높죠. 서울 시내 주유소 몇 군데를 직접 둘러봤는데요. 주유기가 멈춰선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도 곧 기름이 바닥날 것을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주유소마다 이번 파업에 대비해서 기름을 비축해뒀지만 모두 일주일도 못 버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유산업은 물론 국민의 발까지 묶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 현장의 사정은 훨씬 좀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물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네. 좀 건설과 정유 말고도 운송에 필요한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상황이 좀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화물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국 곳곳에서 좀 아우성이 생기고 있는데요. 현대차 울산 공장 등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는 완성차를 출고센터로 탁송하는 카캐리어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현재는 직원이 직접 차를 운전해서 옮기는 로드 탁송으로 급한 불을 끄고 있지만 화물연대 총파업이 길어지면 차량 출고가 막히면서 최악의 경우 생산 라인까지 중단될 수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제철사들도 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대제철 기준으로 하루 출하량인 철강 제품 5만 톤 사흘치가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철강을 원재료로 하는 자동차, 건설, 조선 등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데요. 정부는 당장 이번 주부터 산업 전반에서 피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하는 내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예, 이번에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면 관련법이 도입된 지 18년 만에 처음이 될 텐데 이 노조원들을 강제로 업무로 복귀하라고 지시할 수 있지만 화물연대 측이 거부하거나 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이 사태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태가 지나치게 격화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상장 폐지 사태의 파장이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다른 게임사들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위믹스는 코인 거래소들을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내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들의 상황 신동호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보호 신청 이후 위믹스 상장 폐지까지 겹치며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다시 신뢰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특히 위메이드를 비롯한 여러 게임사가 가상화폐를 적극 키워왔는데 대장격이었던 위믹스가 발목이 잡히면서 다른 가상화폐들에도 악영향이 미쳤습니다. 실제로 위믹스 상장 폐지 발표 이후 위믹스를 비롯한 국내 게임사가 발행한 가상화폐들은 급락했습니다. 먼저 위믹스는 2,600원 선에서 발표 이후 6,690원 선으로 3분의 1 넘게 떨어졌습니다. 28일 3시 기준 위믹스는 615원 선에 거래되며 발표 직전과 비교했을 때는 4분의 1 수준입니다. 컴투스와 넷마블, 카카오 등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들도 위믹스 상장 폐지 소식 이후 많게는 30%가량 내려앉았고 28일 오후 3시 기준 일부 가상화폐들은 그 하락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위믹스 상장 폐지의 여파는 가상화폐 시장을 넘어 주식시장으로도 옮겨갔습니다.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를 비롯한 위메이드 그룹주들은 상장 폐지 소식 다음 날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위메이드 플레이를 제외한 그룹주들은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컴투스와 넷마블, 카카오 등 가상화폐를 자체 발행한 게임사들의 주가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메이드가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P2E 게임 시장을 주도해온 만큼 P2E를 새로운 먹거리로 삼아 신작을 개발하던 게임사들의 가상화폐와 주가의 추가 하락은 당분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루나 사태로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FTX 파산 이슈와 위믹스 쇼크까지 불거지며 당분간 국내 게임 업체들이 P2E 게임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위믹스 쇼크의 파장, IT바이오부 정우진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 기자, 이 블록체인 쪽이 시장이 워낙 좀 정비가 되지도 않았고 좀 불확실성이 좀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긴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이제 위믹스 사태에 의해서 게임사들이 받는 영향이 유독 좀 심한 것 같은데 어째서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 위믹스가 위메이드라는 이 믿을만했던 회사가 발행했던 코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장영욱 대표는 이 위메이드가 이 상장사로서 다른 스타트업이나 이런 코인 프로젝트가 하지 않는 내부 통제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라 루나와는 다르다 이렇게 차별점을 두고 선을 그어왔는데요. 하지만 장 대표의 이런 얘기와는 다르게 현재 유통량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또 이런 부분들이 향후 다른 게임사의 코인들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퍼지고 있는 셈이죠. 예. 때문에 게임사 입장에서는 코인의 신뢰도에 더욱 다른 악재들보다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사태 이전부터 블록체인 이제 게임사들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신동호 기자가 짚어드리기도 했는데요. 위믹스 쇼크 이전에도 테라루나 사태도 있었고 세계 최대 규모 거래소인 FTX가 파산하기도 했고요.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상황이 이미 좋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게임사들의 3분기 실적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면요. 블록체인 사업에 투자해온 국내 대표 게임사들 위메이드와 넷마블 그리고 또 컴투스가 있는데요. 전부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신작 부진의 여파도 있겠지만 얼어붙은 가상자산 시장의 영향이 더 컸다. 이것이 업계의 분석이고요. 또 근데 여기에 또 더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믹스 쇼크까지 발생하면서 남은 4분기의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 게임 업계에 한파가 찾아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게임사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게임사별로 다른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넷마블은 올해 출시 예정이었던 모두의 마블 메타월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출시를 내년으로 미뤘고요. 또 몬스터 길드리그 IP를 기반으로 개발 중이던 P2E 신작 게임의 개발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컴투스도 사실 위메이드만큼이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회 변수들이 받을 만큼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C2X 같은 경우에는 테라 생태계에서 처음 발행이 됐습니다. 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테라 루나 사태가 발생했고요. 예. 또 처음 코인을 발행하고 상장했던 거래소가 하필이면 또 FTX 거래소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파산을 했고 또 이번에 신작을 또 글로벌 출시하려고 보니까 이번에 위믹스 쇼크가 발생한 거죠. 다만 컴투스는 1년의 대회 악재들과는 관계없이 기존 사업들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명성이나 현금 유동화 같은 위메이드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각종 대외 변수에 따른 이런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컴투스가 준비 중인 신작의 흥행도 기존 예상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좀 위메이드 사태로 돌아와서요. 앞서서 위메이드가 거래소들을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위메이드가 공정위에 제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딜 제소하냐면 이 코인 거래소들의 공동협의체죠. 닥사를 담합 혐의로 제소할 예정인데요. 오는 12월 8일에 상장 폐지가 예고된 만큼 4대 거래소들을 상대로도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인데요. 오늘 일단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고 또 코인원과 코빗에도 조만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닥사 같은 경우에는 회원사의 일치된 결론에 따라서 지금 이번 결정이 이뤄졌고 또 위믹스가 16차례 소명을 했지만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또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장 폐지되기 전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실 업계에서는 여전히 인용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일단 뭐 전례를 살펴보더라도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전부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또 금융감독원도 사실 이번 뭐 가상자산의 상장 폐지 기준을 새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뭐 디지털자산기본법 같은 뭐 관련 제도도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당국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직접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뭐 위메이드가 뭐 공정위의 거래소들을 제소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IT 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내년부터 LG 이노텍 사업장의 모든 플라스틱 포장이 업계에선 처음으로 100% 자동화되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많게는 70%나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글로벌 대형 고객사들의 높아진 ESG 평가 기준에 맞춰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정재홍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이 담긴 박스를 로봇팔이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정상 작동하던 로봇이 이내 동작을 멈추더니 빨간색 경고등이 뜹니다. 박스 용지가 찢어진 걸 발견하곤 포장 불량을 알리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LG 이노텍이 올해 9월 세계 최초로 도입한 친환경 포장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박스 하나에만 고가의 카메라 모듈 제품이 500개 이상 담겨 있습니다.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제품 포장에서 나오는 불량 문제도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 파주와 구미 사업장에 적용돼 주로 카메라 모듈 제품을 포장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장 불량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제품 패키지가 반송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했지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포장에 사용되는 비닐 에어캡도 로봇이 일정한 규격으로만 사용해 낭비를 줄입니다. 공정이 적용된 파주 사업장의 경우 사람이 손으로 포장하던 때와 비교했을 때 플라스틱 사용량이 70%가량 줄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00% 풀 인라이너가 다 구현이 되어 있고 기판하고 전장 같은 경우에는 품질적인 이슈가 고려된 부분 내년까지 23년까지 다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소니같이 완제품을 파는 기업은 이미 포장에서 제로 플라스틱 정책을 실행한 지 오래입니다. 최근 이들 글로벌 기업들은 자신들의 정책에 협력사도 포함시키는 등 부품사에게까지 높은 수준의 탄소 배출 제로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품사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양질의 제품과 함께 높은 수준의 ESG 정책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환경입니다. 올해 최고 경영자 직속 ESG 기획팀까지 신설한 LG 이노텍. 재생에너지 개발부터 제품 포장까지 전 사업 공정 영역에 강도 높은 ESG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16년 만에 신제품 소주를 출시한 롯데칠성이 기존 제품의 글씨체 논란 탓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진보학자의 글씨체를 배척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진보학자 손글씨를 사용한 소주 처음처럼이 불매운동의 불씨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2006년 출시된 롯데칠성 음료의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입니다. 두산주류가 뿌리인 처음처럼은 2005년 가을 신제품 개발을 마치고도 이름을 짓지 못하다가 당시 광고 홍보업체를 운영하던 손혜원 전 의원이 고 신영복 교수의 문구 처음처럼을 추천하면서 이름을 결정짓게 됩니다. 알코올 도수 20도짜리 순한 소주 대명사로 떠오르며 처음처럼은 젊은 소비층의 큰 인기를 끌었고 덕분에 한때 시장 점유율을 2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불어온 일본 제품 불매운동 타깃이 됐고 여기에 10년이 넘은 낡은 브랜드 이미지가 겹치며 주류 사업부의 실적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쟁사 하이트진로가 참이슬과 진로이즈백을 통해 소주 시장 점유율을 60%까지 늘려가는 동안 처음처럼 점유율은 현재 10%대로 밀렸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 9월 출시한 희석식 소주 신제품 세로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출시 2달 만에 누적 판매량 1,400만 병을 기록한 세로는 올해 연말에는 목표 매출 1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제품 세로가 롯데칠성음료의 새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것이 기대되고 있지만 회사는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진보 인사로 알려진 신 교수의 손글씨를 본뜬 글씨체, 이른바 신용복칠 지우기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입니다. 앞서 국정원은 신용복체로 쓴 원훈석을 교체했고 강릉시는 허균, 허난설원 기념 현판을 바꿨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까지 진로교육원 기념비를 교체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 신형복체를 쓰는 롯데칠성 음료는 정치색 논란이 번질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크게 지금 매출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이런 건 딱히 없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그런 단계라. 네, 맞습니다. 16년 만에 신제품을 출시하며 소주시장 점유율 회복을 노리고 있는 롯데칠성 음료가 M1 글씨체 논란에 발목을 잡히는 것은 아닌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디지털 기술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폐 아동을 대상으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횡령이라는 행위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개발했습니다. 디지털화라는 거센 바람에 맞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기술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3분기 들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주가 하락 국면이 진정되고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우량주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내내 이어진 전 세계 주식시장 하락에도 꾸준히 미국 주식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이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기관투자자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은 직접 투자 종목의 약 60%에 달하는 350개 기업의 지분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중순 주당 $130 선까지 떨어졌던 애플 지분을 석 달간 40만 주가량 더 사들였고 올해 40% 넘게 하락한 아마존 역시 50만 주를 추가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저가 매수로 3분기 애플 보유 지분 가치를 6.28%, 아마존은 12.1% 늘렸고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엑손모빌과 쉐브론 지분도 늘렸습니다. 내년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황에서도 불구하고 애플은 어찌됐건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차별화 요인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국민연금이 3분기 빅테크 위주로 추가 매수에 나섰지만 미국 연준의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의 충격을 모두 피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두 번째로 보유 비중이 높은 마이크로소프트는 20만 주를 추가 매수하고도 지분 가치가 5.39%나 줄었고 엔비디아는 17%, 존슨앤드존슨도 5.2% 각각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전략으로 국민연금이 지난 8월까지 기록한 해외 주식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6%대로 수익률 기준이 되는 MSCI 신흥국 지수 하락폭 마이너스 16.9%를 웃돌았습니다. 저가 매수로 대응에 나선 연기금과 달리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은 미국 나스닥의 3배 수익률을 노린 TQQQ를 4천억 원어치 사들이는 등 위험 투자를 늘리는 추세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는 등 시장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 시장 불확실성에도 국내 투자 비중을 줄이고 미국 등 해외 주식 비중을 올해 말 27.8%에서 2027년 40.3%까지 대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상장사가 배당받을 주주 명부가 확정되기 전에 배당금 규모부터 먼저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불필요한 인적사항 등록 절차도 사라집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초안이 오늘 공개됐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건 30년 전인 1992년. 다만 금융당국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라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우리로 치면 서학개미들이 미국 정부의 투자 허가를 받고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표적인 국내용 제도로 꼽혀온 이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 IG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 번호와 법인 LEI 번호 등을 이용하여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30%. 2003년 이후로 한 번도 40%대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이 유효할지 주목됩니다. 여기에 이번 정부 계획에는 배당금을 지금보다 빠르게 확정하는 안도 담겼습니다. 현행대로면 상장 기업들은 매년 12월 말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합니다.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이 정해지면 실제로 배당금을 받는 건 다음 달인 4월입니다.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도 낮고 실제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짜도 한참 뒤인 셈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배당액을 결정한 뒤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배당 기준일 부분을 좀 바꾸는 부분이 기업의 배당 성향 제고나 어떤 장기 투자 문화 형성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이템은 실무안이 어느 정도 마련되는 대로 발표해서 바로 제도화해 나가려고 하고요. 이 밖에도 세미나에서는 외국인의 장외 거래 범위와 기업 공개의 건전성을 늘리는 방안들이 다뤄졌습니다. 정부는 의견들을 반영해 연내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로 악화된 채권 시장 돈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다시 처방전을 내놨습니다. 5조 원 규모의 채권 안정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부동산 규제와 금융 규제까지 풀어서 시장 안정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업들의 대표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어음 CP금리가 46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찍으며 5.5%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회사채 발행과 같은 장기자금 조달길이 막히고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기업들이 높은 금리 부담에도 CP 시장으로 몰려든 겁니다. 지난달 정부가 50조 이상의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자금이 시장과 기업에 흐를 수 있도록 지원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우선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5조 원 규모의 채권 시장 안정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2차 자금 요청 캐피털콜을 진행합니다. 이때 펀드에 출자하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은행이 환매 조건부 채권, 즉 RP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절반인 2조 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그동안 채권 시장 수요를 빨아들여 돈맥 경화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국고채와 한전채와 같은 공공채 발행 물량도 줄여 시장 부담을 덜어줍니다. 오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모인 경제금융수장들은 최근 자금시장 경색이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발생한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돈을 풀겠다는 의지도 분명했습니다. 부동산 PF 보증 규모 확대, 미분양 PF 대출 보증 상품 신설과 함께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를 개편하고 재건축 안전 진단을 완화하는 등 규제도 함께 풉니다. 자금 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연내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행 예대율과 보험사 퇴직금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권에도 추가 자금 지원에 숨통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들이 체감하는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사그라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말에 자금 만기라든지 연말을 조금 지나야 사실은 안정을 좀 찾아가지 않을 거고 글로벌 금리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을 찾으면 그 여파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또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내놓고 있는 부분에 내년 초 정도 되면 또 어느 정도의 경색 자체 일부는 조금 상당 부분 완화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높은 가계부채와 함께 기업 돈맥 경화를 금융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은 상황. 금융당국은 그동안 자제령을 내렸던 은행채 발행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통합보험사인 신한라이프에 이어서 KB생명과 프루덴셜생명도 통합법인 KB라이프생명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리딩뱅크 탈환에 사활을 걸었던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가 내년부터는 통합보험사를 통한 비은행 경쟁에 더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KB라이프생명. 사령탑에는 이환주 KB생명 대표가 내정됐습니다. KB생명과 프루덴셜생명으로 각각 나뉘어 운영됐던 두 회사가 이환주호 KB라이프생명으로 통합되면서 신한과 라이프 경쟁을 본격 시작합니다. 앞서 통합에 먼저 성공했던 성대규호 신한라이프는 현재 물리적 통합에 이어 화학적 통합까지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업계 4위로 굳건히 오른 모습입니다. KB라이프생명은 현재 자산 규모가 신한라이프의 절반 수준에 밖에 미치지 못하지만 본격 통합이 이뤄지면 그 성장세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사인 업계 4위 KB손해보험과의 시너지가 더해질 경우 생손보 채널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실제 올 3분기 기준 신한금융과 KB금융의 계열사별 순이익 기여도를 살펴보면 KB금융의 보험 계열사 기여도가 신한보다 높습니다. 다만 통합법인이 이제 막 출범하는 만큼 화학적 통합은 KB라이프생명의 과제로 남습니다. 만년적자인 KB생명의 체질 개선과 동시에 외국계 보험사였던 프루덴셜생명의 조직을 KB화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공적인 통합 생명보험사 출범을 위해 양사 임직원 대상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통합 뉴스레터 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업 지원, IT, 자산운용, 회계, 인사 등 여러 부문의 공동 운영을 통해 화학적 물리적 결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방카슈랑스와 보험대리점 채널에 강점이 있는 KB생명. 전속 설계사 채널에 특화된 프루덴셜생명과의 결합을 통해 KB는 보험 영업 채널 부문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코스콤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통합 자문 플랫폼을 내놨습니다. 불건전한 투자 자문으로 피해를 보기 쉬운 투자자들에게 신뢰가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하나의 앱에 다양한 회사의 투자 콘텐츠가 담겨 있습니다. 코스콤이 만든 통합 자문 플랫폼 펀도라입니다. 펀도라는 투자자가 다양한 투자 자문사의 포트폴리오를 눈으로 보고 연동된 계좌로 직접 투자까지 할 수 있는 앱입니다. 이 플랫폼에 가입하면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증권사가 판매하는 펀드나 해외 ETF도 비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이나 투자 경험이 짧은 투자자분들은 개인 연금 펀드나 투자 스펙트럼이 넓은 해외 ETF 같은 투자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펀도라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이나 투자 모델을 참고해서 본인의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펀도라 운영의 목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들의 직접 투자가 늘면서 유사 투자 자문업자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부적격 자문사들의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펀도라는 한국거래소가 대주주인 코스콤과 직접 제휴를 한 자문사만 함께한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21개의 자문사가 이용 계약을 체결했고요. 자문사에게 제공된 플랫폼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는 더 많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투자 콘텐츠 서비스 업체 등과 제휴를 추진하고 있고 투자 자문사들도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펀도라 플랫폼 합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펀도라는 현재 NH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 계좌로 연동이 가능한데 코스콤은 두세 곳의 증권사와 계좌 개설 협의도 진행 중입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이슈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에서는 연간 최대 쇼핑 대목이죠. 연말 쇼핑 시즌이 한창입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각각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았고요. 오늘인 28일은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이 사이버 먼데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사이버 먼데이는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세일 행사로요. 이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에 일상에 회복한 소비자들을 겨냥한 이 온라인 쇼핑 시즌을 말합니다. 이렇게 줄줄이 쇼핑 시즌이 이어지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시장 반응이 미적지근하다, 이런 분석인데요. 그러면서 이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소폭 하락했고요. 다우는 소폭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남아공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3대 지수가 모두 2% 이상 급락을 했는데 이보다는 다행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주가 상승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좀 아쉬운 성적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 움직임 좀 미미했던 것 같은데 사실 경기 침체 우려에 이렇게 대목 이제 쇼핑 시즌에 소비가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냐 하는 우려가 좀 많았는데 정말 좀 통계를 보니까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연중 최대 쇼핑 대목인 만큼 기업에서 대대적으로 사은 행사를 진행한 것에 비하면 좀 미적지근하다, 이런 게 시장의 분석인데요.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알릭스 파트너스에서는요, 미지근한 블랙 프라이데이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매장에 나오는 행위도요, 구매보다는 단지 경험을 위한 순간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매장에 나왔어도 결국은 구매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지난주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에 집계된 온라인 소매 매출 규모는 9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바꿔봤을 때는 12조 2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단일 12조 원 규모의 매출이면 기록적인 수준인 것 같은데 시장 평가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 기록이 블랙 프라이데이 사상 최대 매출이긴 합니다. 다만 이 증가율을 비교해 봐야 한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번 온라인 매출은요, 1년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2.3% 증가한 것에 그쳤는데요. 미국의 10월 물가 상승률이 7.7%였는데 여기에 비하면 좀 낮은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기존에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계속해서 보여왔는데 이 점을 고려했을 때도 이 증가 속도가 확실히 둔화됐다라는 거죠. 이 베스트바이, 월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들도 한산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늘긴 했어도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은 마냥 좋은 성적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이요, 후불 결제 방식을 선택한 고객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선구매 후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Buy Now, Pay Later. 이 약자로 따서 BNPL이라고도 합니다. 이 신용카드랑 좀 비슷하지만 조금은 또 다릅니다. 이 신용카드처럼 먼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지불은 나중에 하는 거지만요, 일정 정도는 할부에 이자가 붙지 않는 좀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있고요, 경기는 또 악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불을 미루는 경향이 많았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 조짐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포함된 지난 한 주 동안 이 BNPL 방식의 구매 건수가 78% 늘었고요, 구매액은 81%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이 소비 패턴을 보면 일단 지불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많이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매출이 좀 두드러졌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판매 상위 품목을 좀 봤습니다. 정리해보니까 역시나 아이들을 위한 행사였는지 장난감 매출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장난감 매출이 지난달 하루 평균치에 비해서 무려 285%나 증가했고요. TV나 청소기 등 이 전자기기가 221% 상승했습니다. 또 운동기구 매출도 늘어서요, 218%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품목 관련주도 있습니다. 이 장난감 부문에서는 하스브로, 레고가 꼽히고 있고요. 생활가전에서는 다이슨, 또 운동기구에서는 펠로톤이고요. 고급 스포츠웨어에서는 룰루레몬이 유망하다, 이런 전망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런 분위기가 관련주들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됐나요? 네, 살펴보니까요, 아직까지 이날의 매출이 실적이나 이 주가까지 반영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8일까지
밤까지도, 그러니까 오늘 밤까지도 이 사이버 먼데이 쇼핑 시즌이 이어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죠. 이 장난감 회사인 하스브로와 운동기구 업체인 펠로톤, 스포츠웨어 업체인 이 룰루레몬 모두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렸던 BNPL 구매의 관련주라고 꼽히는 어펌은요, 오히려 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쇼핑 시즌 판매 실적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오게 되면 관련주들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특히나 이번 주 미국의 고용 보고서, 또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예고돼 있어서 이 점까지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금리 인상 자제에 대한 의견을 냈다는 기사입니다. 이창양, 이창용 이름도 비슷합니다. 두 사람은 오늘 만나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증대로 미래를 위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자금 확보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성장, 물가, 금융 안정이라는 경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당국이 함께 노력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만남은 이 장관의 요청으로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두고 이 장관이 이 총재에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달라고 애둘러 의견을 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양측 모두 상호 소통의 채널일 뿐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는 기사입니다. 다음으로 고려아연 지배력을 둘러싼 최윤범 부회장 일가와 장영진 영풍그룹 회장 일가의 지분 경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조선내화 등이 줄줄이 고려아연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두 업체는 최윤범 고려아연 부회장의 우호주주로 분류되는 업체들이라고 합니다. 고려아연은 지난 23일에도 자사주 지분 6.02%를 LG화학 등 우호주주에 매각하기도 했는데 이런 우호 지분에 최 부회장 측 지분을 모두 합쳐 28.68%에 달한다고 합니다. 장영진 회장 측에서도 비슷한 행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장 회장 측의 보유 지분은 31.39% 수준입니다. 고려아연의 비철금속 계열사는 최 씨 일가가, 또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 씨 일가가 담당하면서 이 지배력을 놓고 신경전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진 상황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